요즘 롯데리아가 초심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맛이 좀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요. 쉬지 않고 신제품을 출시하고 매장 리뉴얼까지 하면서 실제로 매출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토종 패스트푸드 중에서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최근 이 패스트푸드 업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피드백이 조금씩 들려오던 중이었거든요. 한때는 매 신제품이 화제였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않죠. 패스트푸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사회 문화 현상에 영향을 준 업계입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라는 시대적인 감각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등장했고 극도의 매뉴얼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비슷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죠. 1930년생 워렌 버핏과 1946년생 트럼프도 맥도날드를 먹고 내 자녀도 같은 걸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놀이 문화도 빠르게 캐치하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에서도 영향을 주죠. 특히 자동차 산업과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탄생은 패스트푸드의 탄생을 불렀고 이 패스트푸드가 성장하면서 역으로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끼치게 됐으니까요. 차를 타면 볼 수 있는 이 컵홀더도 패스트푸드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패스트푸드는 구체적으로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패스트푸드가 바꿔놓은 것들입니다. 1906년 미국의 소설가 업튼 싱클레어가 정글이라는 소설을 출시합니다. 이 책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이기도 하죠. 시카고의 식육 공장지대를 배경으로 이민자들이 겪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시련을 다룬 작품인데요. 싱클레어가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민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정작 미국인들의 관심은 식육 공장에 쏠렸습니다. 싱클레어가 이 공장의 위생 상태를 거의 지옥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무리 소설이라도 과장이 좀 심하네. 실제로 문장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하는데요.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이 소설에 묘사된 그대로였던 거예요. 이 사건은 육류법과 식품 및 의약품법, 더 나아가 FDA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어쨌든 당시엔 이 소설 때문에 소고기의 인기가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다진 고기에 대한 인식은 거의 바닥 수준이었죠. 뭐가 같이 갈려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진 고기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음식인 햄버거가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의 인식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이트 캐슬. 사실상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햄버거가 거의 처음 등장한 곳이자 패스트푸드 체인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화이트 캐슬을 세우는 월터 앤더슨이 재미있는 햄버거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햄버거 가게 가면 있는 넓은 철판 있죠? 여기다 원래 미트볼을 구웠는데요. 이게 동그랗다 보니까 굽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트볼을 납작하게 눌러서 빠르게 익히고 바로 옆에서 양파를 함께 볶습니다. 그리고 이걸 작은 번에 끼워서 햄버거를 만들었죠. 당시에는 번을 쓰는 햄버거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식빵을 썼거든요. 샌드위치에 가까운 모양이지만 어쨌든 햄버거라 불렀죠. 이렇게 만든 햄버거에 슬라이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굳이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건 햄버거 자체에 대한 인식이 워낙 좋지 않았으니까요. 사이즈는 우리가 아는 햄버거보다 작고 가격은 저렴했죠. 야심차게 출시하긴 했는데 처음부터 잘 팔리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다진 고기에 대한 불신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앤더슨은 이 이슈를 정면 돌파하기로 합니다. 위생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로 한 거죠. 우선 패티를 손님들 앞에서 직접 만들기로 합니다. 신선한 생고기를 직접 가는 걸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거죠. 이런 화이트 캐슬을 눈여겨본 사람, 바로 빌리 잉그램이라는 부동산 사업가였습니다. 슬라이더의 가능성을 보고 동업을 제안했죠. 잉그램은 이 옛날에도 브랜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슬라이더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햄버거라고 생각했지만 불신을 넘어서는 게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했죠. 화이트 캐슬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뭔가 위험있고 청결한 이미지를 주는 이름이 필요했거든요. 이름뿐만 아니라 매장을 흰벽으로 꾸미고 매대와 주요 인테리어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채워서 훨씬 더 청결하게 보이게 합니다. 직원 유니폼까지 흰색으로 통일했죠. 이게 거의 100년 전인데 지금 봐도 뭔가 힙해 보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햄버거 제조 방법을 매뉴얼화하면서 소비자들이 늘 같은 맛의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하는데요. 사실상 모든 면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의 시초인 거예요. 화이트 캐슬의 탄생과 성공을 들여다보면요. 시대적인 배경도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위생 이슈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화이트 캐슬이 등장했을 당시 농촌에 살던 미국인들이 도시로 많이 몰려갔다는 겁니다. 도심 노동자들에게는 저렴한 음식이 필요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외식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외식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 화이트 캐슬은 당시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외식이라는 선택지를 준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수많은 상품들이 등장했지만 이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포드의 모델 T였어요. 덕분에 자동차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었죠. 이때부터는 도시
도심 외곽에서도 쉽게 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흐름을 이용한 사람이 바로 해럴드 샌더스였죠. KFC 창업자 샌더스 대령으로도 유명한데요. 원래부터 치킨을 팔았던 사람은 아니고 켄터키 고속도로 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뭔가 다른 주유소와는 다른 특별한 서비스가 있으면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무료 세차까지 해주면서 손님 유치를 하긴 했는데 문득 밥을 한번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요리에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스테이크나 햄 같은 걸 팔다가 나중엔 치킨을 팔기로 결심하고 메뉴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메뉴 구성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문제였죠. 치킨 하나 튀기는데 30분이나 걸렸거든요. 이 정도면 손님 입장에선 대참사인 거죠. 이때 샌더스가 치킨을 빨리 튀기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엄청난 연구 끝에 압력솥을 이용해서 8분 만에 익히는 조리 방법을 만드는 데 성공하죠. 맛있는 데다가 빠르게 나오는 걸로 유명해져서 덕분에 손님들도 꽤 많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 새로 건설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손님이 줄어들게 됐죠. 샌더스의 식당을 지나던 사람들이 이 길을 우회하기 시작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화재까지 나면서 식당을 팔긴 했는데요. 이 치킨 조리법이 워낙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조리법을 라이선싱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치킨 패스트푸드의 시대를 연 KFC의 시작이었고, 이건 자동차의 시대가 열리면서 태어난 아이템이라고도 할 수 있죠. 비슷한 시기에 미국 서쪽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의 맥도날드가 등장했거든요. 이젠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요. 역시 이 업계에서는 교과서 같은 곳이라서 생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패스트푸드의 모든 역사는 맥도날드를 통해서 갔거든요. 화이트 캐슬이 등장했던 1920년 미국 자동차 수는 900만 대였는데요. 57년엔 5,500만 대의 차가 미국 전역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카옵이란 식당이 유행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기다리면 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차로 가져다 주는 방식인데요. 이게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 불편합니다. 일단 음식이 나온 데까지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요, 차에서 뭘 먹는 게 사실 힘들고 번거롭거든요. 근데 당시엔 나름 힙한 문화긴 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 형제는 여기서 먹는 방식만 살짝 바꿔줍니다. 종이로 포장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바로 내줬거든요. 칼이나 포크도 필요 없고 한 손으로 먹을 수 있게 됐죠. 이 방식은 곧 드라이브스루로 발전하게 됐고, 이후로는 아시는 것처럼 레이크록이 맥도날드 형제를 찾아오면서 프랜차이즈로 승승장구하게 됐죠. 맥도날드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도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잘 따라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요, 이제는 중산층 백인들이 도시를 벗어나서 교외로 나가게 됩니다. 새롭게 건설된 주택단지로 이사를 간 거죠. 맥도날드는 이 흐름을 완벽하게 타고 땅값이 저렴했던 교외 부동산을 왕창 매입합니다. 그렇게 매장을 확장했죠. 물론 햄버거와 감자튀김도 굉장히 맛있었지만요, 나라가 호황기에 접어들자 미국인들은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됐고 기존의 햄버거 사이즈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당시 모든 햄버거가 지금보다는 살짝 작았거든요. 이때 버거킹이 엄청나게 큰 햄버거를 내놓으면서 인기를 얻었고, 다른 햄버거 가게들도 전부 다 크기를 키운 버거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먹는 햄버거가 완성됩니다. 자, 그렇게 70년대 들어서자 정말 수많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등장했습니다. 그야말로 포화 상태였죠. 패스트푸드 매장이 다시 도시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쯤부터입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도심은 가난했던 이민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패스트푸드는 이들에게도 잘 통했습니다. 저렴한데 맛있었으니까요. 또 많은 이민자들과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일을 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도 했죠. 햄버거와 프라이드 치킨은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미국을 상징하는 음식이 된 거예요. 일상, 속도, 효율, 저렴한 가격을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상징하기도 했죠. 미국 사회와 패스트푸드 시장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해 왔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을 하나 이야기 드린다면요, 자동차 컵홀더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92년 스텔라 리벡이라는 여성이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커피를 한 잔 삽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커피를 무릎 사이에 끼워가다가 커피가 쏟아져 버렸죠. 3도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였는데요. 치료비가 상당하다 보니까 맥도날드에 $20,000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맥도날드가 이걸 거절해버려요. 아니, 그럼 커피가 뜨겁지 안 뜨겁냐? $20,000는 좀 그렇고 $800로 합의하자. 결국 이 문제는 법원까지 갔고, 리벡의 변호사는 무려 $270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끄는 데 성공합니다. 맥커피의 뚜껑 결함을 걸고 넘어지면서 맥커피는 다른 커피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논리를 펼쳤는데, 이게 제대로 통했거든요. 맥도날드 커피컵에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라라는 문구를 넣게 된 게 바로 이 사건 이후였죠. 그런데 사실 이 소송의 본질은요, 커피보다는 자동차에 있습니다. 당시는 크라이슬러의 미니밴 정도를 빼면 컵홀더가 있는 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커피 뚜껑이 제대로 꽉 맞물려 닫혀있지 않은 이상이야 차에서 뭘 마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모두가 주목하게 되면서요, 이후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신차에다가 컵홀더를 장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차에서도 편안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90년대 이후 패스트푸드는
패스트푸드는 미국만의 음식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음식이 됐습니다. 각국에선 또 다양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건강과 비만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침체기를 맞습니다. KFC가 KFC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게 바로 이 비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풀네임을 썼었는데요. 프라이드라는 이름을 쓰는 게 왠지 건강에 나빠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2004년 슈퍼 사이즈 미라는 영화가 상영되면서 햄버거가 제대로 저격을 당하죠. 30일 동안 삼시세끼 맥도날드만 먹으면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한 영화인데요. 30일 만에 11kg이 찌면서 온갖 건강 이상까지 따라옵니다. 사실 이 실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리수가 많긴 해서 실험 자체는 큰 의미가 없긴 했지만 메시지 하나만큼은 정말 강렬했죠. 이땐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모든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샐러드나 저칼로리 메뉴를 출시했던 때예요.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뒤집기 위해서 따낸 엄청난 시도를 했던 겁니다.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신흥 프랜차이즈는 아예 다른 장르의 식당을 내놨죠. 바로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 차별점이라면 기존의 패스트푸드보다는 조금 더 건강함을 추구했다는 건데요. 쉐이크쉑이나 치폴레가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로 확산됐어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이 시장을 보면 무려 550%나 성장했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건요. 패스트푸드 업계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시도했던 이런 채식 메뉴들은 어김없이 단종됐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패스트푸드에 원한 건 저렴하고 편리하고 맛있는 음식이니까요. 덕분에 20세기를 지배했던 패스트푸드 시장은 현재 약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이 치고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도 하던 걸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식사를 한 번 더 만들어 볼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아마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 탄생한 패스트푸드는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레이크록은 부유한 부자들보다는 성공에 목마른 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줬죠. 패스트푸드가 다시 도시로 진출했을 당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이민자들이 맥도날드나 KFC 매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점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부유층도 마찬가지예요. 10대 때 맥도날드에서 일한 걸 자신의 첫 사회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일 정도거든요. 잘 살든 못 살든 성공을 꿈꿨던 미국인들에게 패스트푸드는 햄버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발점이란 상징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은 나름의 고전을 겪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겐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빠질 만큼 강력한 매력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간편하다란 말이 참 쉬워 보이지만 간편할수록 가장 정교해야 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